돈 버는 채널 해외 구매 대행 공대생 대표 해공대 인사 올립니다. 이제 딱 2주 남았죠? 제가 저번 21편 영상에서 6월 1일 관세청 특수통관과에 개정한 분석 트레일러 영상을 올렸고, 또 오늘 본 영상을 올려볼게요. 이번 영상은 제 얼굴이 나오는 것보다는 워낙에 법령이 복잡하기 때문에 텍스트를 위주로 올리기 위해서 제 얼굴은 잠시 위로 놨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하나 덧붙여 두자면, 이번 영상은 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 위주로 펼쳐진 얘기들이긴 하지만, 이 안에서도 이제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같이 자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적당히 해석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원래 법이란 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리고 현실과 맞지 않는 법안들도 상당수 있다 보니 100% 이렇게 흐를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20몇 살짜리가 사실 이런 법 실무자분들보다 공부를 해봤자 얼마나 더 잘 알겠어요? 하지만 제가 그 와중에도 어쨌든 제가 하는 업무고 일이기 때문에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서 이걸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해석 틀리게 한 부분 있으면 댓글로 조언해주세요. 일단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자문을 받은 건 우리 A 배송대행지 대표님, B 배송대행지 이사님, 유튜브 무역사전님, 관세사무소 통관실무 담당자님, 세무사무소 세무사님, 그리고 우리 동네 형이지만 이전에 세관 조사과에 있었고 지금도 인천 세관에 있는 우리 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는 현재 법안, 그리고 최종적으론 정부 대전청사 관세청에도 전화를 해봤어요. 도대체 여기는 어떤 의견을 갖고 이런 법안을 왜 냈는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여기저기다 수소문을 해보고 정보를 종합해 봤습니다. 정말 구매대행 업체라면 자기가 발로 뛰어야겠죠. 제가 영상을 만들긴 할 거지만 댓글에 너무 저의 얕은 지식을 비난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틀린 게 있으면은 고쳐가면 되지. 당장 제가 이 사소한 거 문장 하나씩 틀렸다 이 정도는 좀 20살짜리 애교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대 치고는 진짜 노력 많이 했어요. 아니, 넷플릭스도 일주일 동안 안 보고, 킹덤도 안 보고, 블랙미러도 나오는 거 미뤄두고 이 법령을 2주 동안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이번 6월 개정안은 특송 물품 수입 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위반 계획서입니다. 첫 번째, 행정 규칙명으로 특송 물품 수입 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는 제 2018-23호 개정 사유, 목록 통관 재반입 수입 신고 규정 신설 및 특송 업체 대상 행정 제재 규정 명확화, 그리고 통관 목록 신고 정확도 제고. 3.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요, 목록 통관 물품 재반입 수입 신고 규정을 신설했고요. 제 12조 3항입니다. 목록 통관으로 반출된 후 정식 수입 통관 증빙을 위해 재반입 후에는 수입 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대요. 두 번째로는 행정 제재 대상 업무 범위 명확화 개정 제 30조인데요. 특성 업체에 부과되는 행정 제재 대상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세관 업무 처리 시 혼선 최소화. 이 부분은 사실상 배송대행지 업체들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랑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사실 저희랑 이번에 구매대행 업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통관 목록 작성 요령 개정입니다. 바로 개정 별표 3인데, 통관 목록의 신고 정확도 강화 및 기재 오류 방지를 위해서 자세한 작성 요령의 내용을 추가했는데요. 이게 얘기로는 말 그대로 이제 신고 정확도 강화를 위해서 했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딱 문제가 됐던 셀러는 많이 없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작년에 한 두세 분 정도를 보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구매대행 셀러들이 뭐 자기 결제 내역이라던가를 지출을 했으면은 그냥 통과를 했던 거로 기억해요. 물론 이 중에 저도 꽤 관세사무소 통해서, 배대지 통해서 많이 결제 내역을 증빙해가지고 넘어간 적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개정안 시행 일자가 2019년 6월 1일이고요. 분명히 밝히듯이 신고 정확도를 강화하고 기재 오류 방지를 위해서 자세하게 작성 요령 내용이 추가됐다는 건 분명히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좀 더 구체화돼서 이끌어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빠져나갈 구멍도 막아버리겠다는 거겠죠. 자, 이제 우리가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시행일자 6월 1일이죠. 가장 크게는 먼저 작년부터 이미 말 많았던 개인 통관 고유부호 얘기 좀 하고 갈게요. 원래는 2019년 6월 1일부터 이게 시행된다고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구매대행 사업체가 아니라 직구족들 사이에서 먼저 걱정했던 내용이거든요. 2018년 6월에 이미 한번 2018년 7월 1일로 의무화가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제 기억에는 이게 한 7월에 의무화가 된다 안 된다 하다가 너무 급박하다 이런 얘기가 되면서 흐지부지 됐거든요. 아마 이때쯤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요때쯤 해서 이제 목록 통관도 강제로 입력을 하게, 개인 통관 고유부를 입력을 하게는 만들었는데 시스템상으로 이 이후에도 아마 P000 이런 식으로 대충 입력해가지고 넘어가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뭐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넘어가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내용이긴 하고요. 벌써 1년이 됐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빅6 배송대행지가 있거든요. 여기서 근데 딱 한 곳만 2019년 5월 20일부터 강제 시행에 들어가고요. 나머지 5군데는 아직 정식적인 공지는 없어요. 배송대행지 이사님께도 여쭤봤는데 5월 17일 이제 어제예요. 어제 저녁 시간으로도 아직 딱히 뭔가 공문이 내려오거나 정해진 게 없다네요. 이제 뭐 시행령 2주밖에 안 남았다는데 관세사무소에서도 뭔가 이제 공문 같은 게 아직 전달이 안 됐나 봐요. 다만 그건 있대요. 이제 이미 배송 대행지별로 목록 통관, 검사 비율 조정 등의 혜택과 페널티 등이 있어서 어느 정도 개인 통관 고유 부호 수집을 높게 유지하려고 하는 내용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제 30조 관세법이죠. 행정제재에서 세관장 얘기부터 들어가게 돼요. 물론 이 세관장은 특송 물품의 통관 업무와 관련하여 뭐 특성업체 블라블라 해가지고 특성업체 임원이나 직원이 무슨 뭐 규정 뭐 276조 위반하면은 뭐 이러쿵 저러쿵 해가지고 페널티를 준다, 뭘 혜택을 준다 이런 내용은 사실상 뭐 구매대행 셀러랑 연결이 된 얘기는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런 부분들은 따져보면은 그냥 배송대행지와 연결된 거예요. 우리한테 이제 필요한 거를 볼게요. 첫 번째로 개인 통관 고유부호가 의무화된다는 얘기. 이거는 제가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사실상 2018년 6월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예요.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그동안에 해외 직구 뭐 물건 싸게 사가지고 한국에서 받은 다음에 이거 되팔이하던 직구족들 굉장히 많았어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골머리를 많이 앓았거든요. 근데 이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관부가세 면제 혹은 전자파 미인증 제품의 이 판매 시작점이 누군지를 찾을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도입 자체의 의도 목적은 나쁜 건 아니에요. 통관 이후에 이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국가에서 알 수가 없다 보니까 말 그대로 딱지를 붙이는 거죠. 보면 이름도 제대로 안 적고 막 번호도 엉망으로 적고 남의 명의 빌려다가 통관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개인들에게 각각 고유부호를 부여한 거거든요. 여기서 잠깐
적어보자면 개인 통관 고유부호는 2011년부터는 맨 앞에 P로 시작하는 거 말 그대로 개인이란 뜻이고요. 출생년도 2자리, 그 다음에 성별 1은 남자, 2는 여자, 5는 외국인 남자, 6은 외국인 여자, 발급 연도 2자리, 부여번호 6자리, 오류 검증 번호 1자리였으나 이게 기존 게 너무 많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2016년부터는 깔끔하게 P, 개인, 그 다음에 발급연도 2자리, 부여번호 9자리, 오류 검증번호 마지막 1자리로 바뀌게 됐어요. 제가 직구를 2011년부터 했다고 했죠. 전 그래서 지금 분들하고는 좀 다르게 개인 통관 고유부호가 P9으로 시작해요. 숫자 P9. 지금 분들하고는 좀 개인 통관 고유부호가 다르죠. 아무튼 이제 의도 자체는 개인 통관 고유부호 필수화, 이거를 사실 딱히 반대할 명분이 없어요. 왜냐면은 직구족들 역시도 나 이거 입력하는 거 귀찮은데 정도 수준인지 사실 딱히 반대하진 않거든요. 이게 원래 반대파도 뭔가 명분이 좀 등에 업고서 다 같이 달려가야지 뭐를 할 수 있는데, 좀 원래 이거에 반대를 같이 해줘야 할 것 같은 직구족들마저도 뭐 그래 뭐 내가 한 번 더 타이핑하고 말지 이러고 있기 때문에 요건 좀 어떻게 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리고 목적 자체는 사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한번 발급을 해두면은 변경이 안 되는 게 개인 고유 부호다 보니까요. 이제 기존에 목록 통관에서 이걸 면제해줬던 이유는 사실상 이제 일반 통관이 이거죠. 입에 닿거나 입에서 들어가서 먹거나 피부에 닿거나 아니면 뭐 위험물질 이런 것들이 일반 통관이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들은 뭐 목록 통관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이런 목록 통관 하면서 빠른 통관을 할 거고 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의미로 이것들에 대해서 그냥 개인 통관 고유부호 입력을 면제해줬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뭐 일반 통관 제품을 취급 안 하던 목록 통관, 관부가세 면제 위주의 구매대행 사업자들에게는 확실히 좀 개인 통관 고유부호를 필수로 입력하게 되면 좀 귀찮아지긴 할 거예요. 왜냐면은 현행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 사이트들에서는 이게 보통 필수 수집 요건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선책 수집으로 들어가는 사이트들이 꽤나 있기 때문에 안 적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지금까지는 뭐 일일이 연락을 해가지고 개인 통관 고유부호 받은 다음에 뭐 가라로 입력을 하거나 직접 입력을 하는 경우 있었거든요. 뭐 가라라고 하면 별건 아니고요. 이제 P로 시작하는 거 하고 뭐 뒤에 숫자는 자기 맘대로 좀 입력하는 편이었어요. 왜냐면은 이거 뭐 아시잖아요. 예, 요거는 요거는 뭐 알아서 셀러들끼리 뭐 했던 거로 넘어가고요. 실제로 이거는 생각보다 좀 젊으신 분들은 말이 잘 통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이거의 문제점은 이제 개인통화 고유부호가 원래는 그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고 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다 보니까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입력을 하려고 만들어진 그런 의미의 개인통관 고유부호인데, 이거를 무슨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 자기 개인정보인데 왜 달라는 거냐 이러는 분들도 있었고요. 예전에는 이제 통관번호를 달라 그러면요, 왜 갑자기 뭐 이게 왜 필요하나 이러신 분들도 있었고, 이제 의도는 이해를 하시는데 발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최종적으로는 뭐 중도에 구매를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긴 했어요. 어쨌든 이런 거를 좀 안 알려주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아싸리 이게 뭐 필수가 입력으로 바뀌면 어쨌든 주문할 때 이제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강제로 입력을 해야 되면 차라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은 있어요. 초기에는 분명히 좀 주문율도 떨어질 것 같고 혼선이 있겠죠. 뭐 근데 목적이 너무 올바른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까지는 그래도 한 발 물러서서 알았어요 뭐 하면서 초기에 좀 진통을 겪어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도저히 반대할 명분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당장 또 시행이 될 것 같지도 않은 게, 물론 이거 제 의견이긴 한데 뭐 구매대행 우리 배송대행지 이사님도 뭐 아직
관세사무소랑 연락해도 뭐가 넘어온 게 정확한 지침이 없다 뭐 이러고, 어쨌든 관세청에서는 6월부터 당장 시행은 한다고 하는데, 뭐 관세청에서 시행한다고 한 건 사실상 작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엄청 넘어가려나 그랬으면 좋긴 하겠는데 뭐 개인통화 고유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별표 3의 통관 목록의 문제, 바로 17번 문항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기존에는 물품 가격 US 달러로 해가지고 기준이 물품 가격을 미와 US 달러로 기재, 소수점 한 자리에서 반올림까지만 있었어요. 근데 이번 개정안에서 추가되는 부분이 아래와 같아요. 물품 가격 기재 시 물품 구입 대금의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되 우리나라로 배송 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 우리나라로 배송 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명백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 별표하고 예시로 이제 전자상거래 물품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지마켓 옥션, 네이버 스토어파, 구매자가 물품 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 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간단히 이해시켜 드릴게요. 구매대행 사업자라면 이제 오픈마켓에서 상세 페이지나 제목에서 이런 멘트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제품은 가격이 원가, 배송비, 그리고 관부가세를 전부 포함한 가격입니다. 최종 결제 가격이 이렇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는 말 그대로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매출도 판매 금액에서 이제 구매 원가와 국제 배송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수수료로 잡히잖아요. 물론 여기서 카드 수수료와 오픈마켓 수수료 뭐 이런 거는 부가세에서 빼는 세무사무소도 있고 종합소득세에서 경비를 빼는 곳도 있어요. 말 그대로 뭐 매출이 4고 경비가 1로 해서 4 빼기 1은 3 계산하는 곳도 있고요. 매출을 아예 3으로 잡고 경비를 0으로 해서 3 빼기 0 해서 3으로 계산하는 곳도 있어요. 다만 이건 세무사무소의 그런 세무사님들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뭐 기장을 맡긴다거나 신고 대리를 맡기는 세무사무소에 꼭 물어보세요. 이거는 물론 신고 때 가장 크게 문제되는 건 3 빼기 1 해서 2로 신고하면 이게 바로 과소신고가 되면서 큰일 나겠죠. 요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무 부분은 제가 지금 세무사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문가분이 없이 제 맘대로, 물론 저도 이쪽 세무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몇 년 동안 했죠 당연히. 하지만 저보다는 역시 세무 전문가이신 세무사님과 같이 방송을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서 이건 좀 나중에 같이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관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멘트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제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구매 결정권은 구매자에게 있어야 되고요. 구매자는 자신이 구매한 가격에 해외 제품의 원가 그리고 배송 등에 들어가는 부수 비용들이 얼마가 포함되고 자신이 지출하는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게 이런 정부 부처들의 정확한 입장이에요. 가장 이해하기 쉽게 보면요, 우리가 배달의 민족 어플을 이용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교땡치킨에서 15,000원짜리 치킨을 시키면 이 어플의 메뉴판에 가격이 보이고요. 그 아래에 배송료가 2,000원 추가로 붙는데 이게 명확히 보이죠? 그럼 이제 구매자 입장에서는 결제 총액이 17,000원인 게 보이지만 분명히 구매자들 입장에서 어떤 게 치킨의 가격이고 어떤 게 배송 대행 수수료인지 보이잖아요. 이런 배달의 민족 어플이 바로 우리 구매 대행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페이지, 즉 오픈마켓이라면 치킨 원가가 해외 제품의 원가고 배달 대행 수수료가 구매 대행 수수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물론 구매자가 이런 거를 다 알 수 있도록 고시해야 된다는 게 바로 지금 관세청에서 개정안을 내면서 밝히는 입장이에요. 이제 쏙 이해가 됐죠? 근데 이렇게 보면 또 살짝
고개가 끄덕여지려고 해요. 내가 구매대행 사업자인데도 왜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 될 수밖에 없냐면, 생각해보면은 지금 서비스업 중에서요, 메뉴판이나 아니면 홈페이지 같은데 뭐 가격을 안 적어 놓는 업종들은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용실 커트가 10,000원, 파마가 50,000원, 염색이 뭐 100,000원, 발 마사지 샵을 가면 발 마사지 50,000원, 목욕탕 때밀이 아저씨도 이제 한번 세신을 하면 15,000원. 다 메뉴판에 이런 대행 수수료나 아니면 자기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적어놨어요. 가격 고시를. 그러면 뭐야 이거, 그러고 보니까 우리 주변의 서비스 업종은 대부분 서비스 수수료가 고시되어 있네. 이러면 이게 약간 잘 생각해보면 관세청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구나 하면서 또 고개가 끄덕여지려는 분들도 있죠. 이제 제가 좀 그 고개를 도리도리 시켜드릴게요. 해외 구매 대행은 이런 서비스업들과는 좀 더 다른 특수성을 고려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구매 대행은 다른 서비스업들하고는 다르게 구매 대상인 최종 배송 대상 제품의 가격이 고정적이지가 않아요.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CIF 가격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물품 가격 더하기 운송비를 더한 가격을 수입 신고 시에 과세 가격으로 신고하게 된다고 하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전자상거래 물품, 즉 G마켓, 옥션, 네이버 스토어 이런 사이트들에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이트들은요, 제품 원가와 발생 운임,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제품 구매 가격과 제품 택배비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해외 구매 대행 사업체의 경우 아마존이라는 하나의 사이트가 있다고 쳐도 그거 말고도 수많은 사이트들에서 물건을 다 구매하고 계시죠. 그럼 그때 싼 사이트에서 사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법률상으로는 상세 페이지란에 제품의 원가, 발생 운임, 보험료 등이 적혀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구매 요청자가 최종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게 지금의 추가되는 항목 내용이에요. 법령상으로. 왜냐면 수입화주가 이제 바로 오픈마켓 구매 요청자이기 때문이죠. 구매 대행에서 뭐 특수한 사업자 통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인 통관으로 진행되기 때문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크게 봐야 될 건 세 가지인데요. 기존의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보면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에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 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해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 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 가격을 결정한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 수수료는 제외한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좀 더 시행령으로 내려가 볼게요. 관세법 시행령에는요, 제17조 2항이 있는데 구매 수수료의 범위 등에 대해서 고시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구매 수수료란 해당 수입 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중요한 게 외국이에요. 외국에서 그리고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구매 대리인, 즉 구매 대행 사업자들이죠. 여기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한다. 구매자가 구매 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구매 수수료 외의 비용을 포함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비용 중 구매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따로 구분하여 산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구매 수수료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바로 이거죠. 여기서 말하는 구매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따로 구분하여 산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구매 수수료라고 하고요. 이렇기 때문에 만약 이게 구매 수수료 명시가 안 된 경우,
즉 오픈마켓 구매자가 구매 대리인에게 지급한 금액 전액이 과세 대상 가격으로 잡히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아래 보면은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매 수수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구매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료를 내라고 하는 것까진 좋아요. 저도 이미 많이 내봤어요. 아마 구매 대행 해보신 분들은 가끔씩 세관에서 구매 가격 증빙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를 관세사무소를 통하든 배송대행지를 통하든 요청 들어오는 거 겪어보셨을 거예요. 카드 결제 내역이나 사이트 캡처 내역 같은 거 보내면 사실 별 문제 없이 통관이 되곤 하거든요. 다만 문제가 구매 결정에 따른 결정권을 누가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관세청하고 척지기 싫으면 사실상 이걸 미리 상세피에 적는 게 가장 깔끔하긴 할 거예요. 실제로 이미 몇몇 분은 작년부터 해가지고 걸려서 관세청에 관부가세를 납부한 이력을 제가 봤어요. 예를 들어서 원가는 149달러면 배송비는 몇 달러, 보험료는 몇 달러 등을 상세 페이지에 고시를 하라는 게 우리 관세청의 입장이죠. 이런 내용들을 구매 요청자에게 말 그대로 결정권을 주는 그런 액션이고요. 이게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경우인 상품들은 CIF에 따른 과세 운임을 적용하는 우리나라 법상 오픈마켓 판매 총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측정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를 뒷받침하는 추가 내용이 바로 21번 전자상거래로 반입되는 특송물품은 판매업체와 대행업체 가로 열고 구매와 배송 가로 닫고의 인터넷 주소를 병행하여 기재 요 부분이에요. 관세청에서 직접 적은 문서에는 아예 아마존에서 물건을 샀고 어떤 업체를 썼느냐 형식으로 적게까지 예시를 친절하게 적어 놓은 걸 보아하니까 제가 봤을 때 기존의 시행령 저 밑에 가라앉아 있던 그 숨죽이고 있던 내용들을 말 그대로 수면 위까지 철푸덕철푸덕 끌고 올라온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옛날 법령에도 있다고 했던 거는 이미 실무자 분들께서도 말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바로 여기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제품의 원가와 배송비를 상세 페이지에 명시를 하게 된다면 이제 수수료가 말 그대로 우리 매출이 구매대행 사업자들의 매출이 완벽하게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게 이제 많은 구매대행 사업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가격 노출되는 건 또 둘째 치더라도 아니 아마존에서 소싱하는 분들이라면 하루에도 가격이 몇 번씩 바뀔 수가 있는데 이거를 바뀔 때마다 그럼 상세 페이지에 원가를 얼마로 적으라는 거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아마존에서 오늘 판매 가격이 149달러라서 상세 페이지에 149달러라고 적었는데 갑자기 내일 100달러로 내려가면 상세 페이지에 우리가 가격을 100달러로 고쳐야 되나요? 이게 제품이 한두 개만 팔면 모를까. 구매 대행 사업자가 누가 이거를 일일이 다 고치고 있겠습니까? 말이 되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법이 현실 반영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법이 바뀌면 이렇게 바뀌는 게 맞다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상거래 입점한 사업자 등록증상 정확히 서비스업으로 명시되어 있는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굳이 원가나 배송비 등을 상세 페이지에 고시를 안 해도 결정권자가 즉 오픈마켓 구매 요청자가 되고 자동적으로 구매 결정권은 구매 요청자에게 있다고 하고 구매 대리인인 해외 구매대행 사업체들은 용역만 자동으로 제공한다는 이런 법률만 살짝 좀 개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관세청에서 이 부분을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법령상으로는 분명히 좋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배송대행지 실무자분들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여쭤보면은 이미 관세사무소나 이런 데는 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청하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고는 하네요.
아무래도 일개 구매대행 셀러인 제가 느끼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현장에서 실무자분들이나 뭐 대표자분들끼리 대화하신 내용이 더 알짜긴 하겠죠. 이 법이 확실히 예전부터 법령상에 있던 내용은 맞지만 표면화돼서 나온 것 또한 이번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예전부터 있던 이런 법이 항상 옳다고는 볼 수 없겠죠. 잘못된 법이면은 고쳐야 된다고도 전 생각해요. 일단은 여기까지가 제 의견들 플러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모든 자문 내역을 토대로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들이고요. 어쨌든 겨우 20대인 제가 이제 거의 한 3주 동안 수많은 현장 분들과 직접 만나서 여쭤도 보고 연락도 해보고 법조항도 뒤져가면서 확인을 해봤으니까 분명히 틀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의견이 조금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틀리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뭐, 제가 현장에서 이제 일하는 분들보다 실제로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이것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겠죠. 어쨌든 오늘의 요약을 해드리자면요. 첫 번째로 개인 통관 고유부 의무화. 현장에 있는 분들도 아직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요. 두 번째, 수화인 식별번호 즉 고유부 개인의 경우 P로 시작하는 개인 통관 보유부 이거 외에도 이번에 개정안에 보면은 생년월일로 입력해도 된다고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별표 3 통관 목록 작성 요령 신조문표를 한번 보세요. 나오긴 해요. 근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여권으로 해도 된다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뭐 생년월일을 써도 된다. 이거 원래대로 개인통관 고유부호만 써야 된다. 각각 얘기가 많은데 이거는 자기가 사용하시는 배송 대행지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송 대행지마다도 조금씩 이런 내용들이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관세청 개정안에서는 생년월일 내용을 확인은 했어요. 세 번째로 과세 운임 기준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원가나 배송비 이런 수수료를 상세 페이지에 고지를 하라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이런 낡은 법들은 현실적인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긴 시간 동안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용 중에 틀린 부분이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번 또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시금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내용이 좀 지루하고 법령 얘기다 보니까 길고 지루할 수는 있지만요. 꼭 이런 거를 말 그대로 우리 밥그릇이잖아요. 한 번이라도 법령 같은 거 찾아가면서 좀 읽어보시고 원래 사업이란 게 이제 사실 20대인 제가 말하는 게 좀 웃기긴 할 것 같은데 사업이란 게 자기 밥그릇을 누가 챙겨주진 않아요. 자기가 뭔가 권리 같은 거 찾으려고 좀 노력도 하고 내가 하는 사업이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는 프로세스고 내가 하는 사업에 어떤 법이 있는지는 아셔야지 나중에 큰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만 해도 하다못해 세법 정말 많이 공부했습니다. 어지간한 분들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저는 세법도 공부 많이 했고 그다음에 저 스스로도 상표 공부를 해서요. 제가 혼자서 변리사 끼지 않고 특허청에 상표 등록 출원해가지고 6번 발려먹고 7번째 만에 1년이 걸려서 12개월 걸려서 상표를 등록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KC 인증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도 통과를 받아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거 한 번 한 번씩 겪어보시는 게 사업할 때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너무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 아니면 뭐 구글에 있는 이런 웹사이트 내용들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요. 한번 개인이 직접 대표라면은 의무감을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찾아보시는 그런 경험을 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돈 버는 채널 해외 구매대행 공대생 대표 해공대 인사 올립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댓글은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